구석의 노인, 에마 오르치. 영국의 남작부인 에마 오르치가 쓴 탐정 추리 소설 구석의 노인은 셜록 홈즈가 인기를 끌 무렵 등장한 탐정 캐릭터인데요. 구석의 노인은 안락의자 탐정의 효시이자 대표적인 캐릭터로 손꼽힙니다. 구석의 노인 탐정이 추리하는 과정을 소개하자면 그는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신문 기사를 읽거나 법정에 가서 피고인의 신문을 보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직접 피해자 주변을 조사하러 다닐 때도 있어서 마냥 안락의자 탐정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단, 이 탐정 노인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쉴 새 없이 끈을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이상한 매듭을 만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옆에는 폴리 버튼이라는 여기자가 있는데 사실 둘 사이는 홈즈와 왓슨처럼 막 친밀하지는 않아요. 그녀가 카페에 왔다가 노인이 갑자기 말을 걸어서 알게 된 사이라 버튼은 철저히 듣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그저 식당 한켠에 앉아서 여기자에게 자신의 추리를 얘기할 뿐이라서 범인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또 그 추리도 물적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황 증거나 진술의 허점을 바탕으로 노인 혼자서 이런 멍텅구리들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썰을 푸는 거라서 정말 그의 추리가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구석의 노인은 여러 단편 시리즈가 있는데 내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겹치지 않는 단편을 소개할게요. 미스터리한 사건보다 더 미스터리한 구석의 노인, 그 첫 번째 사건 펜처치 거리의 미스터리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펜처치 거리의 미스터리. 구석에 앉은 노인이 잔을 옆으로 밀어놓고 테이블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미스터리라. 제대로 된 지적 능력을 사용한다면 미스터리한 범죄란 존재할 수 없지. 폴리 버튼은 깜짝 놀라 읽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진중하고 차가운 갈색 눈동자를 그에게 고정시켰다. 그가 가게를 가로질러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을 때부터 그녀는 노인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그녀가 시킨 큰 잔의 커피와 버터를 또 소혓바닥 요리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지금까지 엘레이티드 브레드 컴퍼니의 노퍽 지점인 이 카페의 구석자리는 바로 폴리 버튼 그녀만의 자리였던 것이다. 그녀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브닝 옵서버 직원으로 입사해 영국 언론의 일원이 된 이후로 이 자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1페니짜리 점심을 먹고 1페니짜리 정보를 얻어갔으니까. 그녀는 이브닝 옵저버지의 유능한 여기자 버튼이며 그녀의 명함에는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다. 미스 베리, 제이 버튼, 이브닝 옵저버. 그녀는 여배우 앨런 테리와 마다가스카르 주교, 배우 겸 극작가인 시무어 힉스, 그리고 경찰청장 등을 인터뷰했다. 또 그녀는 말보르 하우스 가든 파티에도 참석해 정확히 말하자면 소지품 보관소에서였지만 그곳에서 한 치맛자락한다는 귀부인의 모자, 끝발 날리는 여배우의 양산, 그 밖에도 유행을 선도하는 셀럽들을 꼼꼼히 지켜보고 이브닝 옵저버의 왕족과 패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기도 했다. 이런 이유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폴리 버튼은 구석에 앉은 남자에게 화가 났고 그녀의 갈색 눈동자에 자신의 싸늘한 눈빛을 담아 노인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읽고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흥미있는 기사였다.
폴리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 중얼거렸는지 모르겠지만 맞은편 노인이 그녀의 생각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노인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브닝 옵저버의 여기자 버튼은 뛰어난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영국 언론계에서 활약하는 동안에도 그 유머 감각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 노인의 외모는 웃음을 참기 어려웠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가늘었으며 밝은 머리카락은 정수리 부분에 빗으로 얌전히 붙여놓았고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노끈의 매듭을 묶었다가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버튼이 이런 기묘한 노인을 예리하게 관찰한 결과 첫인상보다는 친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경찰을 곤혹스럽게 한 범죄가 6건이 넘고요. 그 범인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요. 그녀가 친절하면서도 권위적으로 말했다. 실례하지만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 게 아니네. 단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범죄를 해결하려 한다면 풀지 못할 사건은 없다고 말한 것뿐이야. 아, 펜처치가 미스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런가요? 그녀가 비꼬듯이 물었다. 물론 펜처치가 미스터리 사건은 더더욱 그렇지.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다. 펜처치가 사건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괴사건으로 지난 12달 동안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골머리를 앓은 사건이었다. 그렇기에 버튼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만의 가설을 세워서 여러 차례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아마추어 탐정들에게 반박을 받아 당황스러웠던 참이었다. 그러니 구석에 있는 소심해 보이는 노인의 태도에 이상하게 부하같이 밀어 그의 잘난 체 하는 콧대를 꺾기 위해 더 비꼬면서 말했다. 어쩜 유감이네요. 그 귀중한 지적 능력으로 경찰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니 말이에요. 아, 그런가. 노인이 받아치며 말했다. 우선은 경찰이 내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의문이고 두 번째는 내 성향상 경찰이 됐다면 취향과 의무감 사이에서 충돌을 했을 거야. 경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영리한 범죄자에게 나는 종종 공감을 느끼기 때문이지. 자네가 이 사건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노인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나도 당황스러웠지. 지난 12월 12일 옷차림은 초라하지만 예전에 꽤 부유했을 것 같은 분위기의 여성이 런던 경찰청을 찾아와서는 남편 윌리엄 거쇼를 실종 신고했어. 그는 고정된 직업도 거주지도 없었지. 그녀는 얼굴엔 기름이 좔좔좔 흐르는 뚱뚱한 친구와 함께 와서는 경찰에 사연을 얘기했고 그들은 바로 수사를 시작했지. 12월 10일 오후 3시경 독일인 칼 밀러는 친구인 윌리엄 거쇼를 찾아갔네. 거쇼에게 빌려준 10파운드가량을 받기 위해서였어. 밀러가 비츠로이 광장의 샬롯가에 있는 허름한 집에 도착을 해보니 윌리엄 거쇼는 흥분한 상태였고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 밀러는 방문 목적을 말하려고 했지만 거쇼는 거칠게 밀러를 가로막고서는 대뜸 2파운드를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당황을 했지. 거쇼는 그 돈이면 자신과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준 친구를 돈방석에 앉혀줄 수 있다면서 말이야. 거쇼는 15분 동안 애매한 얘기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 하지만 신중한 독일인 친구가 넘어오지 않자 그는 돈벌이가 된다는 비밀을 털어놓았고 몇천 파운드를 벌 수 있다고 후원장담했네.
폴리버튼은 본능적으로 읽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 노인은 소심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독특한 방식에 있어 그녀를 매료시킨 것이었다. 자네가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한 건 독일인 친구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거쇼의 아내라고 해야 할지 미망인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부인이었지. 구석의 노인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네. 약 30년 전 런던의 어느 병원에서 공부하던 당시 20살이었던 의대생 커쇼에게는 바커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와 한 방을 썼지.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다른 친구가 경마장에서 상당한 돈을 땄다면서 큰 액수의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아침에 침대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어. 다행히도 그날 밤 거쇼는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지만 바커라는 친구는 행적을 감췄지. 그렇게 바커는 경찰의 감시망을 벗어나려 했지만 예리한 거쇼에게선 벗어날 수 없었네. 적어도 거쇼는 그렇게 말을 했지. 바커는 영리하게도 외국으로 도망을 쳐 우여곡절 끝에 시베리아 동부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스메서스트라라는 가명으로 모피 무역을 시작해 큰 재산을 벌었어. 스메서스트가 시베리아의 백만장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하지만 30년 전 그는 바커라고 불리던 남자였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거쇼의 주장일 뿐 증명되지 않은 얘기지. 안 그런가? 난 단지 거쇼가 지난 12월 10일 오후에 그의 아내와 그의 독일인 친구에게 한 얘기를 들려준 것뿐이네. 거쇼의 말에 따르면 영리한 스메서스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옛 친구 윌리엄 거쇼에게 4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 거였어. 이 편지 중 2개는 25년 전에 쓰여진 데다가 거쇼에 따르면 오래전 그 편지를 잃어버렸으니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을 거야. 하지만 거쇼에 따르면 첫 번째 편지 내용은 스메서스트가 그러니까 바커가 범죄로 얻은 돈을 모두 써버리고 뉴욕에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내용이었네. 당시 거쇼는 상당히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옛 친구를 위해서 10파운드 지폐를 보내줬지. 그런데 2번째 편지가 도착했을 쯤엔 처지가 역전이 돼서 거쇼가 내리막길을 걸었어. 그때 스메서스트 행세를 하던 바커가 옛 정을 생각해 50파운드를 보내줬네. 그리고 이건 독일인 친구 밀러의 생각이지만 그 후로 거쇼는 스메서스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갖은 방법으로 협박을 했지. 물론 백만장자가 먼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협박이 위협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다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르자 거쇼는 마지막 순간 망설임 끝에 스메서스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마지막 2통의 편지를 독일인 친구에게 건네줬네. 자네가 기억을 한다면 이 편지가 미스터리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겠지. 자, 여기 2통의 편지 사본이 있네. 구석의 노인이 낡은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매우 신중하게 펼치더니 읽기 시작했다. 친구에게 돈을 달라는 자네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어이가 없군. 나는 이미 자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줬어. 그러니 옛 정을 위해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네가 나를 도왔으니 다시 한번 요구를 허락하려 하네. 이곳에 있는 내 러시아 친구가 사업을 정리하고 며칠 후 자신의 요트를 타고 유럽과 아시아로 장기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영국까지 함께 가자며 나를 초대했어. 외국 생활에 지치기도 했고
30년 만에 고국에 가고 싶기도 해서 그의 초대를 수락했네. 언제 유럽에 도착할진 모르겠지만 항구에 닿자마자 편지를 보낼 테니 런던에서 만나세. 하지만 자네가 또다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면 난 듣지 않을 거야. 끈질기고 부당한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그게 바로 나란 걸 기억하게. 당신의 친구 프랜시스 스매서스트. 두 번째 편지는 사우스햄프턴에서 온 편지였지. 구석의 노인이 침착하게 말했다. 흥미롭게도 거쇼가 스매서스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들 중 유일하게 봉투를 보관해 놓은 편지라네. 폰에 날짜도 적혀 있고 말이야. 노인이 또 다른 한 장의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 친구에게. 몇 주 전 편지에 썼듯 자르스코의 셀로호가 다음 주 화요일 10일 틸버리 항에 도착할 예정이야. 그곳에서 내리자마자 첫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가겠네. 괜찮다면 벤처치가 역 대합실에서 만나세. 30년이나 되었으니 자네가 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지. 두꺼운 아스타라 모피 코트와 모자를 쓴 사람을 찾게나. 자네가 먼저 얘기를 하면 들어보도록 하지. 당신의 친구 프랜시스 스매서스트. 윌리엄 거쇼를 흥분시키고 아내를 눈물 흘리게 한 게 바로 이 마지막 편지였어. 독일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야수처럼 방 안을 서성이며 거친 몸짓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하더군. 하지만 거쇼의 부인은 불안해했는데 남편 얘기에 따르면 그 친구라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이었으니 자신에게 위험이 될지도 모르는 적을 없애기 위해 또다시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게다가 부인은 남편의 협박 역시 옳지 못하다고 여겼는데 법이 협박범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녀는 그 약속이 교활한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스매서스트는 다음 날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서 남편을 만나자고 하지 않는 걸까? 이런 이유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지. 하지만 뚱뚱한 독일 친구 밀러는 커쇼가 들려준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황금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선뜻 2파운드를 빌려줬고, 그리고 30분 후 거쇼는 집을 나섰는데 이것이 불쌍한 부인과 그의 친구 밀러가 본 거쇼의 마지막 모습이었지. 그날 밤 부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 그리고 다음날 부인은 벤처치가로 가서 남편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고 12일 런던 경시청으로 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얘기를 알리고 스매서스트가 쓴 2통의 편지를 경찰에게 제출했네. 구석에 앉은 노인은 우유 한 잔을 다 마셨다. 그의 촉촉하고 푸른 눈동자가 폴리버튼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얼굴은 의심이 걷히고 흥분으로 가득한 눈빛만이 반짝였다. 그리고 31일이 돼서야 부패가 심한 시신 항구가 바지선 바닥에서 2명의 선원들에 의해 발견이 됐지. 그 배는 런던 이스트엔드의 높은 창고에서 강으로 내려가는 어두컴컴한 계단 한 곳에 정박되어 있었네. 여기 그 장소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네. 노인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폴리 앞에 놓았다. 내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바지선은 이미 절거된 후였지만 이 골목이 한 사람의 목을 베는데 얼마나 완벽한 장소인지는 알 수 있을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시신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돼 있었는데 아마도 11일 정도 그곳에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 다행히 은반지와 넥타이핀 같은 잡다한 물건들이 남아있어서 커쇼 부인이 남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
물론 그녀는 스매서스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난리를 피웠고 경찰도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했네. 바지선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후에 호화로운 객실에서 누군가가 체포됐는데 눈치 빠른 기자들은 그자가 바로 시베리아 백만장자로 불리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지. 사실 나는 이 시점에서 조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 거서 부인의 이야기와 스매서스트의 편지가 신문에 실렸고 나는 평소처럼 내 방식대로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나만의 추리를 해봤지. 경찰이 스매서스트가 범인이라고 발표한 동기를 조사해봤어. 여론은 위험한 협박범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저지른 짓들이라고들 하더군. 하지만 그 동기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생각해봤나. 폴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맨 땅에 헤딩하듯 엄청난 노력으로 불을 쌓은 사람이 거쇼 같은 사람을 두려워할까? 거쇼가 자신을 교수대로 보내게 할 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그는 분명 알고 있었을 거야. 스매서스트를 본 적 있나? 노인이 수첩을 뒤적이며 말했다. 폴리는 당시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녀 앞에 사진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이 얼굴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나? 글쎄요. 놀란 표정에 눈썹이 없고 머리 모양도 외국 스타일인데? 마치 면도를 한 것처럼 깨끗해. 그날 아침 법정에 들어서서 백만장자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네. 그는 큰 키에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군인처럼 보이더군. 얼굴은 구릿빛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고 콧수염도 턱수염도 없고 머리는 프랑스인처럼 아주 짧게 잘랐지만 가장 놀라운 건 눈썹과 속눈썹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보였다는 거야. 하지만 그는 놀랍도록 침착해 보이더군. 그는 피고석에 앉았는데 백만장자답게 검찰 측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여유 있게 그의 변호사 잉그루드 경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 밀러와 부인은 이미 경찰에게 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자네는 일이 바빠 법원에 갈 수 없었다고 했지. 그럼 부인에 대해선 잘 모르겠군. 자, 여기 내가 부인을 찍은 사진이 있네. 이 사람이 바로 거쇼 부인이야. 화려한 장식의 드레스에 한때는 분홍색 장미가 달려 있었을 본인 모자를 썼는데 여전히 꽃잎의 흔적이 달라붙어 있더군. 그녀는 피고인석은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지한 판사만 바라봤지. 불황자 같았던 남편을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았어. 엄청나게 큰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검은 천으로 감쌌더군. 자신의 남편을 죽인 범인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남자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 말할 수 없이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에 비하면 뚱뚱하고 기름이 절절절 흐르는 독일인 밀러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증인인지 아는 눈치였고 정동 반지를 주렁주렁 낀 손가락으로 유죄를 입증할 편지를 움켜쥐고 있었네. 그런데 피고인 변호사 잉그루드 경이 그에게 질문할 것이 없다고 하자 적잖이 실망한 것 같았어. 밀러는 자신의 절친 거쇼를 유인해 이스트엔드의 외진 구석에서 그를 살해한 백만장자를 비난해줄 정교하게 준비된 대답을 가득 준비해 왔을 테니까 왜 실망하지 않았겠나. 밀러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완전히 달진한 부인을 데리고 법정을 나갔네. 하지만 그 직후
법정은 흥분으로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지. D21호 경관이 그를 체포하는 과정을 증언했는데 피고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체포된 것 같다고 했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상황인지 인지한 후에는 저항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경관을 따라 마차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네. 상류층 사람들로 붐비는 세실 호텔에서 그 누구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눈치챈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 그때 모든 방청객들 입에서 기대에 찬 한숨이 새어나왔어. 드디어 재밌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벤처 지역에서 짐꾼으로 일하는 제임스 버클랜드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거창하게 선서를 했는데 결국 알고 있는 진실은 그닥 많지 않았어. 그는 이렇게 증언을 했네. 12월 10일 오후 6시 자신이 기억하는 한 가장 짙은 안개 속에서 들버리에서 출발한 열차가 5시 5분보다 1시간가량 늦게 도착을 했고 그는 도착 플랫폼에 있었는데 1등석 객차에서 한 승객이 그를 불렀어. 그 손님이 커다란 검은색 모피 코트와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더군. 그 승객은 짐이 많았는데 모두 FS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짐꾼 제임스 버클랜드에게 작은 핸드백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륜 마체에 실으라고 지시를 했네. 모든 짐이 안전하게 실린 것을 확인한 모피 코트를 입은 낯선 승객은 짐꾼 버클랜드에게 돈을 지불하고 마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는 핸드백을 들고 대기실 방향으로 갔어. 제임스 버클랜드는 잠시 머물면서 마부와 안개에 대해 얘기를 했고 사우스엔드발 열차가 도착한다는 신호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나 일을 하러 갔다고 증언을 했네. 검찰은 모피코트를 입은 남자가 대합실 쪽으로 걸어간 시간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을 했고 침구는 단호하게 말했지. 6시 15분에서 1분도 넘지 않았습니다. 아더 잉그루드 경은 이번에도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고 곧이어 마부가 증인석에 섰지. 그는 모피코트를 입은 신사가 마차에 짐을 가득 채운 후 그에게 기다리라고 한 시각에 대해서 짐꾼 제임스 버클랜드와 같은 증언을 했어. 마부는 기다렸지. 짙은 안개 속에서. 그런데 기다려도 신사가 나타나지 않자 짐을 분식물 보관소에 맡기고 다른 승객을 찾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지. 마침내 8시 45분이 됐고 서둘러 마차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피코트와 모자를 쓴 신사였네. 그는 빨리 세실 호텔로 가달라고 했어. 이때가 8시 45분경이었다고 마부는 말했지. 이번에도 변호사 아서 잉그루드 경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고 프랜시스 스매서스트는 방청객으로 가득 찬 법정 안에서 아예 졸기 시작을 했네. 다음 증인은 토마스 테일러 경관이었는데 그는 12월 10일 오후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을 기른 남자가 남루한 차림으로 역과 대합실을 배회하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어. 그는 틸버리와 사우스엔드에서 오는 열차가 도착하는 플랫폼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지. 경찰은 어렵게 2명의 목격자를 찾아냈고 그들은 12월 10일 화요일 6시 15분경 남루한 차림의 남성이 1등석 대합실로 걸어 들어와 방금 도착한 두꺼운 모피코트와 모자를 쓴 신사에게 다가가는 걸 봤다고 증언을 했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진 않았고 이내 두 사람은 함께 걸어서 나갔는데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 그쯤 졸고 있던 프랜시스 스매서스트가 깨어나 변호사에게 뭐라 속삭였고 변호사는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 세실 호텔 직원들은 12월 10일 화요일 밤 9시 30분경 스매서스트가
많은 짐을 실은 마차를 타고 도착했다고 증언했고 이로써 검찰 측 신문은 끝이 났네. 법정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스매서스트가 교수대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듯했어.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차서는 변호사 아서 잉그로드 경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지. 왜냐면 그는 현재 법조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였으니까. 변론할 때 그의 호탕하고 나긋나긋한 말투는 사교계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의 말투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지. 시베리아 백만장자의 목이 말 그대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순간에도 아서는 긴 팔다리를 쭉 펴고 느긋하게 일어서자 방청객들은 기대감에 술렁였지. 그는 타고난 연기자답게 자신이 일으킨 소란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이내 조용한 어조로 변론을 시작했네. 재판장님,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 15분에서 8시 45분 사이에 윌리엄 커쇼가 살해된 혐의와 관련해 2명의 증인을 신청합니다. 그들은 12월 16일, 즉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6일 후에도 살아있는 윌리엄 커쇼를 보았다고 합니다. 법정 안에 폭탄이 터진 것 같았지. 재판장도 깜짝 놀랐고 내 옆에 있는 여성도 놀라서 저녁 약속을 미뤄야 할지 어떨지 고민할 정도였으니까. 나? 나는 어땠냐면... 폴리버튼이 묻자 구석에 놓이는 묘한 표정과 자만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글쎄, 나는 오래전부터 이 특별한 사건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니 크게 놀라진 않았네. 아마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하겠지. 경찰들은 완전히 멘붕이 돼서는 사건 수사는 뒤죽박죽이 됐으니까. 커머셜가의 토니아니가 운영하는 호텔 직원이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쯤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가 커피숍으로 들어와서는 차를 주문했다고 증언했네. 그 남자는 기분이 좋았는지 들떠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은 윌리엄 커쇼인데 곧 런던 전체가 자신을 알아볼 정도로 부자가 될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았다고 하더군. 차를 다 마시고 그는 밖으로 나갔고 그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기 무섭게 웨이터가 낡은 우산을 발견했네. 남루한 차림의 수다스러운 남자가 놓고 간 거였어. 도니아니 씨는 고급 호텔답게 고객이 잃어버린 우산을 찾으러 올 때까지 그의 사무실에 잘 보관해 두었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16일 월요일 오후 1시경 남루한 차림의 그 남자가 우산을 찾으러 왔고 그는 점심을 먹은 후 웨이터와 다시 한번 수다를 떨었지. 도리아니와 웨이터가 그 남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커쇼 부인이 말한 남편과 정확히 일치했네. 이상하게도 그는 건망증이 있는지 이번엔 수첩을 두고 나갔는데 수첩 안엔 윌리엄 커쇼 앞으로 온 편지와 청구서가 잔뜩 들어있었어. 그 수첩은 증거로 법정에 제출이 됐고 커쇼의 독일인 친구 밀러가 커쇼의 것임을 확인해 줬네. 이것은 피고인의 혐의를 반격하는 첫 번째 타격이었어.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은 당신도 알고 있겠지. 이미 이 사건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지만 스매서스트와 커쇼가 만나기로 한 것은 사실이었고 두 사람이 안개 낀 저녁 2시간 반 동안 만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네. 구석에 놓이는 잠시 말을 멈췄는데 그녀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노끈을 만지작거리며 복잡하고 정교한 매듭으로 만들어버렸다. 장담하건대 바로 그 순간 내게는 사건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였지. 그래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과거에 대해 질문할 때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어. 졸음에서 깨어난 스매서스트는 정신을 차리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외국 사투리를 섞어 자신의 과거를 침착하게 부정했네. 자신은 바커라고 불린 적도 없고 30년 전 살인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거슈라는 남자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네. 그러자 피고인이 조용히 말했지. 죄송하지만 재판장님, 저는 거쇼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으며 그에게 편지를 쓴 적도 없다고 맹세합니다. 그에게 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요? 재판장이 경고하듯 반박했네. 지금 내 손에는 당신이 그에게 보낸 편지 2통이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재판장님. 그 편지는 제 필체가 아닙니다. 그때 변호사 아서 잉그루드가 침착하게 편지 뭉치를 건네면서 말했지. 그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 의뢰인이 이 나라에 도착한 후 쓴 편지가 있죠. 이 중 일부는 제 눈앞에서 쓴 겁니다. 아서 잉그루드 경이 말했듯이 그 필체는 쉽게 증명할 수 있었어. 피고인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서명과 함께 몇 줄의 메모를 여러 번 썼고 판사는 깜짝 놀랐는데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지 2 편지의 필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야. 자, 이제 새로운 미스터리가 생겨난 거야. 그럼 대체 누가 벤처치 기차역에서 윌리엄 거쇼를 만나자고 했을까? 피고인은 영국에 도착한 후 자신의 행적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서명을 했네. 나는 내 친구의 요트 자르스코 셀레호를 타고 템즈강 어귀에 도착을 했는데 안개가 짙게 끼어 정박하는 데만 하루를 꼬박 기다려야 했습니다. 러시아인인 제 친구는 안개를 몹시 두려워해서 곧장 마데일로로 향했고요. 저는 10일 화요일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마부와 진꾼이 증언한 대로 마차를 불러서 짐을 실었고요. 저는 식당으로 가서 와인 한 잔을 마셨죠. 그리고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초라한 차림의 남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자신의 처지를 늘어놓더군요. 그가 누구였는진 저도 몰라요. 아무튼 그는 자신이 조국을 위해 군 복무를 했던 노병이었으며 지금은 굶주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집으로 가면 굶주린 아내와 아이들을 확인시켜 주겠으니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피고인은 진실된 태도로 말했네. 재판장님, 저는 30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런 딱한 사정을 듣게 된 거죠. 하지만 전 사업가입니다. 시시한 사기꾼의 얘기엔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따라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는 한동안 내 곁에서 묵묵히 걸었는데 어디로 가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굶주린 아내와 아이를 보기 전까진 내가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고 눈치를 챘는지 나를 그 자리에 내버려둔 채 사라졌어요. 저는 음침하고 황량한 곳에 서 있었죠. 마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려고 했지만 점점 더 인적이 드문 동네를 헤매게 됐고 그 시간이 2시간 반이나 지났다는 건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역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니, 내게 길을 안내해준 경찰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다면 커슈가 당신의 동선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당신이 영국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요. 이 2가지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끈질기게 물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조용히 대답했네. 하지만 전 편지를 쓰지 않았고 그 남자, 커쇼라고 했나요?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동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나라나 외국에 말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내가 살던 곳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떠난다는 건 알지만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니 편지도 쓸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한 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편지를 해명할 단서를 경찰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 사건은 재판장님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경찰 그리고 제게도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물론 스매서스트를 재판에 회부할 만한 증거가 없었으니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지. 검찰을 완전히 무너뜨린 아서 변호사의 첫 번째 변론의 쟁점은 스매서스트가 거쇼와 만날 약속을 할 편지를 쓴 적이 없었다는 것. 또 두 번째는 10일에 살해됐다고 추정되는 남자가 16일에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었네. 그렇다면 백만장자 스매서스트의 동선을 알려준 미스터리한 인물은 대체 누구였을까? 노인은 긴장한 듯 다시 노끈을 집어들어 복잡한 매듭을 묶으며 말했다. 거쇼와 스매서스트가 모르는 사이였다는 건 말이 안 돼. 거쇼는 2통의 편지로 스매서스트가 영국에 온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 그 편지는 스매서스트가 썼다는 건 분명하지. 자넨 이미 그 편지가 스매서스트가 쓰지 않았다고 증명됐다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 맞아. 하지만 거쇼는 편지 봉투 2개를 모두 잃어버린 부주의한 사람이었다는 걸 꼭 기억해 두게. 거쇼에게 편지 봉투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 그 편지가 스매서스트가 쓴 편지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없지. 하지만 폴리가 끼어들었다. 잠깐만. 노인은 폴리의 말을 가로막고 2개의 매듭을 만들었다. 살인 사건이 발생됐다고 추정되던 날로부터 6일 후 거쇼는 살아서 도니아리 호텔을 방문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곳에서 그의 수첩이 발견이 됐으니 그의 신원은 확실히 증명이 된 거지.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백만장자 스매서스트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네. 어머, 설마 그 말은...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잠깐 기다려보게. 노인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도니아리 호텔 주인은 어떻게 해서 법정까지 오게 됐을까? 아서 잉그루드경. 아니, 그의 의뢰인은 윌리엄 거쇼가 2번이나 호텔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또 호텔 주인이 백만장자의 살인 혐의를 벗겨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경찰이 조사하던 과정에 그녀가 말했다. 경찰은 세실 호텔에서 스매서스트를 체포할 때까지 비밀리에 움직였어. 그들은 신문에 아무개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서로 신고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하지도 않았지. 호텔 주인이 모두가 알만한 방법으로 거쇼의 실종을 알았다면 먼저 경찰에게 연락을 했겠지. 그런데 호텔을 찾아내 주인과 직원을 데려온 건 변호사 아서 잉그루드 경이었어. 그는 어떻게 거쇼의 행적을 쫓을 수 있었을까? 설마... 4번째 요점은...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거쇼 부인은 남편의 필적 견본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한 번도 받지 않았네.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네. 그들은 윌리엄 커쇼가 살해당했다고 믿고 커쇼의 행적을 쫓은 거지. 12월 31일 윌리엄 커쇼로 추정되는 시신을 2명의 선원이 발견을 했네.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아까 사진에서 봤을 테니 누가 봐도 어둡고 황량한 곳이지 않았나. 나쁜 녀석들이 낯선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의 귀중품은 챙긴 채 시신을 아무렇게나 썩도록 내버려두기 딱 안성맞춤인 장소지. 시신은 버려진 채 바지선에서 발견이 됐네. 그 바지선은 한동안 계단 아래 정박이 되어 있었고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경찰은 윌리엄 커쇼라고 확신했어. 그들은 그 시신이 커쇼에게 살해당한 프랜시스 스매서스트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야. 오, 이 얼마나 기발하고 예술적인 범죄인가. 커쇼는 천재일세. 생각을 해봐. 그가 변장한 모습을. 커쇼는 덥수룩한 수염과 머리카락, 콧수염을 가지고 있었지. 그랬던 그가 눈썹까지 싹 밀어버렸다네. 그의 아내조차도 법정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아내는 피고인석에 있던 커쇼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걸 기억하게. 또 커쇼는 평소 초라하고 구부정한 자세였던 반면 백만장자 스매터스트는 군인이었을지도 모를 만큼 반듯한 자세의 남자였네. 게다가 토니아리 호텔을 방문했을 때 커쇼는 자신의 것과 똑같은 가발과 수염을 구입해 자신처럼 보이도록 분장을 하고 들어왔어. 오호, 자신을 자신처럼 보이게 변장을 하다니 정말로 대단하지 않나. 그리고 자신의 수첩을 남겨두고 떠났지. 커쇼는 살해당하지 않았어.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6일 후 다시 토니아리 호텔을 찾아갔고 그동안 백만장자 스매서스트가 된 커쇼는 공원에서 어느 공작 부인과 놀아났다고 하더군. 그런 놈은 교수대에 목을 매달아야 하는데 말이야. 노인은 더듬거리며 모자를 찾더니 떨리는 손을 뻗어 모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폴리는 그가 카운터로 걸어가 우유 한 잔과 빵값 20펜스를 지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곧 그는 가게를 빠져나갔고 폴리는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노인이 의자에 놓고 간 복잡하게 묶여있는 매듭을 멍하게 바라볼 뿐이었다.